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과학고등학교인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MIT에 입학한 다나카 하야타입니다. 어느 3월 도쿄의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 졸업식장에서 저는 최우수 졸업생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도요타,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죠. 특히 우리의 IT 기술은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니의 수석 엔지니어셨고 어머니는 도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레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우리 학교의 수석으로 입학한 나카무라 켄이었습니다. 난 스탠포드에 갈 거야. 진정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지.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포드 출신이잖아. 고등학교 입학 첫날 자기소개에서 켄이 한 말이었죠. 우리 일본의 기술도 세계 최고인데 뭐하러 미국까지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는 건지. 처음엔 그저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켄은 달랐어요. 쉬는 시간에도 영어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엔 SAT 학원에 다니고 1학년 말에는 벌써 토플 만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야타는 도쿄대에 갈 거지? 역시 일본 최고의 대학이니까. 켄의 말에는 항상 작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켄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학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스탠포드의 연구 성과들은 제 눈을 크게 뜨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국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도쿄대 진학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던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야타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니? 도쿄대도 충분히 훌륭한 학교인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학교에 스탠포드 진학을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저 또한 미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시작된 2년간의 도전.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교내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국제 로봇 공학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켄에게 지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마침내 MIT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켄도 소식을 들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하야타. 학교는 다르지만 가끔 미국에서 만나서 밥이나 먹자. 원하던 대로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한 켄의 말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미소가 있었죠. 졸업식이 끝나고 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보자고.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노벨상을 받을지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저는 세계 최고의 공과 대학인 MIT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라이벌을 이기겠다는 승부욕을 안고서요.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9월의 MIT 캠퍼스. 첫 해 수강 과목 중에 하나로 IT 트렌드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IT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과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날 IT 트렌드와 미래 강의실에서 오늘은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우리 일본의 기술력이 최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발언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강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결제 비율은 97%에 달합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죠. 시장 규모는 543조 원을 넘어섰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차트를 넘기셨습니다. 반면 일본의 현실을 볼까요? 아직도 대부분의 상점에서 현금 결제를 선호합니다. 신용카드조차 받지 않는 곳이 많죠.
2023년 기준 일본의 모바일 결제 비율은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박하고 싶었죠. 하지만 교수님, 일본에는 소니나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교수님은 제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습니다. 네, 하드웨어 산업에서 일본의 과거 영광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혁신은 어떨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한번 살펴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5G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보급률 36%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그에 반해 일본의 5G 보급률은 20%, 미국은 15%에 불과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5G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미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현재는 자율주행, IoT,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죠.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정보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하여 장애 대응 시간이 4.8초로 매우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MIT 유학을 준비하면서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도장을 챙기고 서류마다 일일이 날인을 하고 심지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여러 부서에 따로 제출해야 했죠.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인 마이넘버 카드가 국민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고 이 방식도 나름 안전하고 확실한 거야. 그런데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도장도 종이 서류도 필요 없이 모든 행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죠.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일본이 테크놀로지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IT 산업의 규모입니다. 2023년 기준 543.6조 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6% 성장이 예상되며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매년 수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입니다. 현재 60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40만 명의 추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UX 디자이너 등 업계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직군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나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만들어낸 결과죠.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감탄하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제 조국의 현실이 이렇게나 뒤처져 있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팀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미래 도시 설계라는 주제로 4인 1조 팀이 꾸려졌는데 그때 처음 한국인 유학생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지훈입니다. 첫 미팅에서 그가 자기소개를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를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은 한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2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MIT에 왔다고 했죠. 아,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전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 같은 기업들을 정말 좋아해요. 지훈의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던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앱인데요. 지훈이 보여준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관공서 서류 발급까지 모든 것이 몇 번의 터치로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선 이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은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등본 같은 관공서 서류도 전부 모바일로 처리하죠. 심지어 회사에선 휴가 신청부터 급여 명세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요. 그의 화면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건 정말 편리한데. 보험금 청구할 때도 종이 서류 없이 사진만 찍어서 전송하면 돼요. 지훈이 보여주는 앱들은 하나같이 놀라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도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장이요? 아, 맞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가 있었죠? 한국은 이제 전자서명으로 다 대체됐어요. 제 집에 도장이 있긴 한데. 글쎄요, 작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도장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심지어 회사에서도 매일 수십 번씩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지훈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타자가 엄청 빠르시네요. 제가 감탄하자 지훈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지훈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조합하면 바로 입력이 돼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는데 지훈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듯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이 한글에 최적화된 키보드를 계속 개발해왔거든요. 천지인, 쿼티, 단모음, 자판처럼 다양한 입력 방식도 있고 AI가 문맥을 파악해서 다음 단어를 추천해주기도 하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스레 제 스마트폰을 떠올렸습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한자 변환을 하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야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IT 기업들이 이런 한글의 장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챗봇이나 AI 비서 같은 것들도 한글이라서 가능한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입력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아,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핫한 서비스가 있는데 지훈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인데요.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채팅은 기본이고 송금, 쇼핑, 택시 호출까지 이 하나로 다 해결돼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지훈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택시를 호출하고 커피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걸로 업무용 채팅을 하고 회의실도 예약하고 아, 심지어 회사 구내식당 식권도 이걸로 결제해요. 뭐 별거 있나. 우리도 메신저 앱으로 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주 쓰는 메신저 앱이 사실은 한국 기업이 만든 거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일본 기술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슈퍼앱이 좀 특별한가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를 담아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속도예요. 예를 들어 이 앱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다음 날이면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어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냥 새로운 걸 쫓아가기 좋아하는 거겠지.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이클 교수님의 강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만들어낸 결과죠. 문득 우리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 지금 방식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 다른 팀원들 왔네요. 에밀리와 제임스가 도서관에 도착했고 우리는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어떨까요? 지훈의 제안에 에밀리와 제임스가 동의했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왜 하필 그런 주제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3명이나 찬성하는 의견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의 중간고사 발표 주제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부24라는 시스템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70여 종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세금 신고도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다니. 홈택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세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국민비서 굿비였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부터 건강검진 알림까지 마치 개인 비서처럼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발표 전날 도서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제 발표 연습해 볼까요? 지훈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행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결정했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증명서 하나를 떼기 위해 관공서에 가서 도장을 찍고 수수료를 내고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모든 게 해결된다니. 게다가 870여 종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니. 다음은 홈택스 시스템입니다. 에밀리가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세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물론이고 부가세 신고까지. 일본처럼 세무서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죠. 에밀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곧 디지털화할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다음 슬라이드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보시죠. 제임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전자정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미 OECD와 UN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라는 곳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IT 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요? 사토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하시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됐다. 소니의 수석 엔지니어셨던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반박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잖아요.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해왔던 건가? 자, 이제 마지막 리허설만 남았네요. 지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걸. 여러분, 내일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서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MIT의 캠퍼스는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을 나왔다는 자부심, 소니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를 둔 엘리트라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도서관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별들처럼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멈춰 있었던 건 아닌지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수많은 앱들 사이에서 일본 전자정부 베타 서비스 앱을 찾아 눌러보았죠.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도쿄 대학이 아닌 MIT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변화를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꼭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난 우리 하야타를 믿는다.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MIT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훈이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정부24 홈택스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870여 종의 증명서 발급과 모든 세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에밀리와 제임스도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우리 발표가 끝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한 현황 소개를 넘어서 디지털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의 관점에서 본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군요. 발표가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지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토씨, 혹시 올해 방학 때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요?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일 것 같았습니다.
자료로만 보던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제 대답에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한국의 IT 기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인턴십 기회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앞선 디지털 시스템을 바로 경험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키오스크로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있었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전철 티켓도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더군요. 신기하죠? 이제 시작인데. 지훈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퇴근길에 찾아가는 사람들, 거리의 노점상에서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하는 모습,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손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기술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일하던 회사예요. 지훈이 안내한 곳은 서울의 한 IT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회사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토 씨, 우리 회사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기회였으니까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나중에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MIT로 돌아가기 전 잠시 고향인 도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난 일본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알게 됐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결심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국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어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응원하마.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단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하야타. 일주일 후 MIT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 새로운 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MIT로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특히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강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에밀리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자부심은 새로운 꿈으로 바뀌었고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겠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배울 것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나라의 성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